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수천억 개의 별과 수조 개의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외계 문명과 조우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면요. 혹시 우주 어딘가에 문명이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는 순간 그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수천 년 후의 미래. 인류는 여러 항성계로 진출했지만 빛보다 빠른 이동은 끝내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의 시간을 들여 별과 별 사이를 오갑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인류는 점점 서로 다른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와 결합한 인간, 우주에 적응하도록 육체를 개조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진화한 존재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보다도 더 거대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하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초고대 외계 문명의 흔적.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한 연구팀은 죽은 외계 문명의 비밀을 추적하다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가 우주에서 결코 안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하드 SF의 정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레벌레이션 스페이스입니다. 챕터 1. 빛의 속도로 갇힌 우주. 26세기 인류는 우주로 뻗어나갔지만 여전히 빛의 속도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 있습니다. SF 영화에서 흔히 보던 초광속 항해, 순간이동, 웜홀 같은 건 모두 환상이었죠. 아인슈타인의 법칙은 절대적이었고 인류는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냉동 수면이라는 방법을 택했어요. 몸을 얼려서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을 잠든 채로 우주를 횡단하는 거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해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에 가는데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냉동 수면 중에는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선 밖의 세계에서는 세대가 바뀌고 문명이 변하고 있었어요. 이런 우주에서 인류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지구를 떠나지 않은 채 유전공학과 사이버네틱스로 자신의 몸과 정신을 개조한 울트라들이에요. 이들은 나노기계를 몸에 주입하고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며 심지어 의식을 디지털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기도 하죠. 울트라들에게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화시키며 불멸에 가까운 존재가 되려 했어요. 또 다른 갈래는 순수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유전자 조작이나 기계 이식을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울트라와 순수주의자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졌고 결국 이 갈등은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레슬러건트 알파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행성은 60일 100조짜리라는 항성계를 돌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곳에는 한때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도착했을 때 그 문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남은 건 거대한 폐허뿐이었습니다. 도시의 잔해, 무너진 건축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술의 파편들만이 행성 표면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 외계 종족의 이름은 아마란틴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약 90만 년 전에 번성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갑자기 멸종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죽였는지, 왜 그렇게 빠르게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레슬러건트 알파는 인류 식민지가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란틴의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어요. 하지만 이곳의 식민지 사회는 지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광속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항성계는 사실상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가 레슬러건트 알파에 도착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고 답장을 받으려면 또다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각 식민지는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레슬러건트 알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행성의 식민지는 주로 순수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트라들의 기계화된 몸과
개조된 정신을 혐오했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런 이념적 순수함은 때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유전자 치료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회, 기계이식을 한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 엄격한 사회 속에서 아마란틴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고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댄 실베스트는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레슬러건트 알파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였고 아마란틴 문명 연구의 선구자였습니다. 실베스트는 평생을 이 사라진 종족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바쳤죠. 그는 아마란틴이 왜 멸종했는지, 그들의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달했는지, 그들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아마란틴의 멸종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은 인류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베스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나 크바타예요. 그녀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고학자가 되었고 아마란틴 연구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아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자였지만 동시에 레슬러건트 알파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질식할 것 같았어요. 순수주의자들의 감시, 연구에 대한 제한,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란틴의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발견한 것들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아마란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챕터 2. 댄 실베스트, 과거를 파헤치는 고고학자. 댄 실베스트의 삶은 집착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란틴이라는 사라진 문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멸종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집착이었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레슬러건트 알파의 지표면을 파헤쳤고 54만 년 전 대멸종 이전의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실베스트가 발견한 것들은 놀라웠어요. 아마란틴은 단순한 원시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업혁명을 겪었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켰으며 심지어 우주로 나가려던 흔적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갑자기 멈췄습니다. 54만 년 전 무언가가 이 행성의 아마란틴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거예요. 실베스트는 이 멸종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발굴 현장에서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했어요. 아마란틴의 도시들은 마치 위에서 내려 찍은 것처럼 파괴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극도로 높은 열에 녹아내린 흔적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파괴가 행성 전체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었죠. 자연재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해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로는 이런 식의 멸종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무언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압도적인 힘이 아마란틴을 말살했던 겁니다. 그의 연구는 학계에서 찬사와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수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레슬러건트 알파 사회는 과거의 외계 문명보다 인간의 순수성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실베스트의 이론들, 특히 아마란틴이 어떤 우주적 위협에 의해 멸종당했을 가능성에 대한 제안은 불편한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54만 년 전에 아마란틴을 멸망시킨 그 무언가가 아직도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면요? 만약 인류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면요? 이런 질문들은 식민지 정부가 원하는 종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실베스트에게는 안토이네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고고학자였지만 동시에 그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이기도 했어요. 안토이네타는 댄 실베스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란틴의 언어를 해독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고 아버지가 놓쳤던 발굴 현장의 미묘한 단서들을 포착했죠. 하지만 레슬러건트 알파 사회에서 여성학자로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순수주의자들의 보수적인 문화는 여성에게 더 엄격한 제약을 가했거든요. 안토이네타와 댄 실베스트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재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그는 안토이네타가 자신의 이론을 따르길 원했고 그녀가 독립적인 연구 노선을 추구하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안토이네타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의 집착이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댄 실베스트는 발굴 현장에서 몇 달씩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보다 죽은 외계 문명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안토이네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그를 떠났고 그녀는 아버지와 아마란틴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토이네타는 아버지가 은폐하고 있던 발견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댄 실베스트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다가 공식 보고서에는 없는 발굴 데이터를 찾아냈어요. 그 데이터는 아마란틴의 멸종 시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실베스트가 계산한 멸종의 정확한 시점이 그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과 달랐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기가 레슬러건트 시스템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이상현상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54만 년 전 이 항성계 외곽에서 거대한 에너지 방출이 있었다는 천문학적 증거가 있었거든요. 댄 실베스트는 이 연관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토이네타는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발견을 숨겼냐고,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느냐고 물었죠. 댄 실베스트의 대답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아마란틴을 멸망시킨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직도 활동 중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그 존재의 주목을 끌게 된다면 아마란틴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실베스트는 자신이 침묵을 지키는 게 인류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토이네타는 그게 비겁함이자 학자로서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안토이네타는 아버지의 숨겨진 데이터를 공개하려 했고 댄 실베스트는 그녀를 막으려 했죠. 이 과정에서 레슬러건트 알파의 식민지 정부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아마란틴 연구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고 특히 멸종과 관련된 공포스러운 이론들이 대중에게 퍼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순수주의자들은 외계 문명의 비극에 대해 듣는 것보다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안토이네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란틴의 진실이 단순히 과거의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고 확신했어요. 54만 년 전에 이 행성에서 일어난 일은 우주에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한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문명의 발달 수준과 무관하게 종족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었죠. 인류가 레슬러건트 알파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은 어쩌면 아마란틴이 밟았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안토이네타는 독자적인 발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도 정부의 승인도 없이 그녀는 소규모 팀을 꾸려 레슬러건트 알파의 외딴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댄 실베스트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발굴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에 따르면 그곳에서 가장 온전한 형태의 아마란틴 유적이 발견되었고 멸종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안토이네타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몰랐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확신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녀를 그리고 결국 인류 전체를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만들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챕터 3 노스텔지아 포 인피니티 죽어가는 거함. 그러나 레슬러건트 알파에서 안토이네타가 아마란틴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을 때 우주 저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있었죠. 바로 노스텔지아 포 인피니티호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어요. 길이가 거의 2km에 달하는 이 거함은 인류가 초광속 기술 없이 별들 사이를 여행하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이었죠. 뾰족한 침처럼 생긴 선체는 마치 거대한 고딕 성당을 우주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표면은 검게 그을린 금속과 세라믹으로 덮여 있었고 수백 년간의 성간 여행 동안 우주 먼지와 미세 운석에 부딪혀 생긴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어요. 우주선의 여기저기에 기괴한 성작물들이 돋아나 있었거든요. 마치 산호초처럼.
아니면 암 덩어리처럼 원래의 선체를 뒤덮고 있는 이상한 구조물들이었죠. 이건 녹병이었습니다. 멜딩 플레이그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우주선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나노머신 기술로 만들어진 선체의 자가 수리 시스템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통제 불능 상태로 증식하기 시작한 거였죠. 금속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라나고 뒤틀리고 변형되었습니다. 복도는 좁아지고 방들은 이상한 형태로 일그러졌으며 시스템들은 하나둘 기능을 잃어갔어요.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이 우주선의 선장이었어요. 일리아 보그트, 그는 한때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호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성간 여행을 이끌었고 수백 명의 승무원을 책임졌던 인물이죠.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르기 힘든 상태였어요. 녹병이 우주선만 감염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일리아의 몸도 함께 잠식당했습니다. 그는 브릿지의 중앙, 거대한 지휘석에 융합되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융합된 거였습니다. 그의 살과 뼈는 우주선의 금속 및 회로와 뒤섞여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생명 유지 장치들이 그의 몸속으로 그리고 몸 밖으로 뻗어 있었고 신경 인터페이스 케이블들이 그의 두개골에서 직접 나와 우주선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선이 되어가고 있었고 우주선은 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었죠. 일리아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는 우주선의 모든 센서를 통해 바깥 우주를 느낄 수 있었고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녹병이 자신의 몸과 배를 갉아먹는 느낌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냉동 수면에 들 수도 없었어요. 그는 우주선의 일부가 되었고 우주선은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일리아 보그트의 크루들도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울트라라고 불렸어요. 유전자 조작과 기계 증강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인간들이었죠. 초광속 여행이 불가능한 세계에서 성간 여행을 하려면 인간은 변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을 우주선 안에서 보내야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시간은 냉동 수면으로 보냈지만 깨어있는 동안에도 견뎌야 할 게 많았어요. 고립, 권태, 우주의 광활한 공허가 주는 심리적 압박. 그래서 울트라들은 스스로를 개조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신경 임플란트, 시간 감각을 조절하는 뇌 회로, 방사선과 미세 중력에 적응하도록 변형된 신체. 그들은 더 이상 순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진짜 인간이 아니었지만 성간 공간을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죠.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호의 크루 중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리나 수지, 트리움비르 중 한 명이었어요. 트리움비르는 일리아 선장이 녹병에 완전히 잠식된 후 우주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명의 고위 장교를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여성이었어요. 수십 년간의 성간 여행과 녹병의 공포를 견뎌낸 그녀는 감정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죠. 그녀에게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호는 단순한 우주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이자 감옥이자 탈출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우주선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녹병은 계속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구역들이 폐쇄되어야 했어요. 생명 유지 시스템도 불안정해졌고 엔진 출력도 떨어지고 있었죠. 크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호가 완전히 작동을 멈출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들 모두가 우주 공간에 표류하는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히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그들은 치료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녹병을 멈출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을요. 하지만 이 질병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교묘했어요. 일반적인 나노테크 의학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었죠. 녹병은 계속 진화하고 적응하고 변형되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했지만 아무도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게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노머신들이 자의식을 갖게 된 것처럼, 혹은 외부의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감염시킨 것처럼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이나 수지는 어느 날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레슬러건트 알파에 된 실베스트라는 과학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아마란틴 문명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였지만 동시에 나노테크와 생체 기계학에도 정통한 인물이었죠. 그의 연구 중에는 고대 외계 기술과 현대 인간 기술의 융합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리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녹병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아마란틴의 기술 중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레슬러건트 알파는 멀었습니다.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오는 현재 다른 항성계를 떠돌고 있었고, 레슬러건트 시스템까지 가려면 최소한 몇십 년은 걸릴 거였어요. 광속의 상당 비율로 항해한다 해도 성간 거리는 너무나 광대했죠. 게다가 우주선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 긴 여정을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리나는 결심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오는 댄 실베스트를 찾아 레슬러건트 알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고통스럽게, 녹병에 잠식당하는 선체를 이끌고요. 우주선 내부의 분위기는 음울했습니다. 크루들은 대부분 냉동 수면 상태였지만 깨어있는 몇몇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폭도를 걸을 때마다 벽에서 자라나는 기괴한 금속 성장물을 보아야 했고, 환기구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죠. 때로는 폐쇄된 구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녹병이 만들어낸 구조물들이 스스로 재배치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환청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리아 선장의 목소리가 가끔 선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지만 그건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왜곡되고 기계적이고 고통으로 가득한 소리였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크루들은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오는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그 안에 갇힌 유령들이었습니다. 레슬러건트 알파에 도착한다 해도, 댄 실베스트가 치료법을 찾아준다 해도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우주의 광막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거함은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향해 천천히 절망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챕터 4. 아나 코바츠, 암살자의 귀환. 레슬러건트 알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오가 광막한 우주를 가로지르는 동안 행성 표면의 치라임 시티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아나 코바츠였습니다. 암살자였죠. 하지만 그냥 암살자가 아니었어요. 아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신경 임플란트와 생체 개조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여성이었죠. 아나의 과거는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군인이었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엘리트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끝났고 군인들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특히 아나처럼 과도하게 개조된 병사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신체는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기술, 즉 죽이는 능력을 팔기 시작했죠. 암살자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아나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완전히 재설계되어 있었어요. 반사신경은 일반인의 10배 이상 빨랐고, 뇌에 심어진 임플란트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행동 방침을 제시했죠. 근육에 이식된 나노기계들은 힘과 속도를 증폭시켰고, 피부 아래에는 특수 장갑이 내장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무기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녀의 눈이었어요. 생체공학으로 제작된 눈은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볼 수 있었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의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능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나는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감정은 억제되어 있었고,
공감 능력은 거의 사라졌죠. 밤에 잠을 잘 때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나는 그걸 무시하려 애썼지만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죠. 칠하임 시티는 음모와 배신의 도시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실베스트 가문이었죠. 댄 실베스트의 가문 말이에요. 하지만 실베스트 가문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댄의 아버지 노엘 실베스트는 수십 년간 가문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늙어가고 있었어요.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죠. 노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녀 폴라 실베스트와 차남 댄 실베스트였어요. 폴라는 야심차고 냉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가문의 권력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댄은 달랐어요.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마란틴 문명의 비밀을 밝히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노엘은 댄을 후계자로 지목했어요. 폴라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너무 무자비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 결정은 폴라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라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동생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나 코바츠를 고용했습니다. 아나는 명성 있는 암살자였고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폴라는 엄청난 돈을 제시했고 아나는 수락했습니다. 그녀에게 표적의 정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일 뿐이었죠. 아나는 댄 실베스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과 습관, 보안 시스템을 꼼꼼히 분석했어요. 댄은 대부분의 시간을 발굴 현장에서 보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칠하임 시티의 가문 저택으로 돌아왔죠.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아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댄이 저택으로 돌아오는 날 밤 그의 방에 침입해서 조용히 제거하는 거였죠. 독극물을 사용하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나가 댄을 관찰하면서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댄은 다른 표적들과 달랐어요. 그는 권력욕이나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순수해 보였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에 대한 열정이 눈빛에서 드러났고 발굴 현장의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 어린 존중으로 가득했어요. 아나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험한 신호였죠. 암살자가 표적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아나는 실베스트 가문의 저택에 침입했어요. 보안 시스템은 정교했지만 그녀의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미끄러져 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댄은 책상에 앉아 고대 아마란틴 문자를 해독하고 있었어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아나는 독침을 꺼냈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됐어요. 댄은 고통 없이 잠들 것이고 아침이 되면 자연사로 발표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망설였습니다. 왜일까요? 수십 명을 죽여온 그녀가 왜 이 순간에 망설이는 걸까요? 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나를 봤죠. 놀라운 건 그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니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죠. 아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암살자는 의뢰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폴라군요. 누나였군요. 그 순간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아나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깨진 거예요. 그녀는 독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댄에게 말했죠. 떠나십시오. 지금 당장 이 행성을 떠나세요.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겁니다. 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나는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실패한 암살자는 죽은 암살자나 다름없었죠. 폴라는 그녀를 배신자로 여길 것이고 다른 암살자를 보낼 거였어요. 이번에는 아나 자신이 표적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인간다운 선택을 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칠하임 시티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쫓기는 삶이 시작될 거였죠.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챕터 5. 세 개의 실타래가 만나는 곳. 댄은 그날 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던 암살자가 갑자기 떠나라고 경고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즉시 도망쳤겠죠. 하지만 댄 실베스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란틴 문명의 마지막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비밀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누나 폴라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말이죠. 댄은 발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칠하임 시티 외곽의 아마란틴 유적지였죠. 94만 년 전에 멸종한 종족의 흔적이 거기 있었어요. 댄의 팀은 몇 년 동안 이곳을 파헤쳐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그들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층 연대가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아마란틴은 94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하지만 댄이 발견한 유물들은 훨씬 더 최근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54만 년 전이었죠. 40만 년의 차이였습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보면 엄청난 오차였어요. 처음에는 측정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검증을 거듭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아마란틴은 94만 년 전에 멸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어도 54만 년 전까지 살아있었고 그 사이 40만 년 동안 뭔가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뭔가 끔찍하고 거대한 일이요. 더 놀라운 건 54만 년 전 유물들의 상태였습니다. 급작스러운 멸종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건물들은 불에 탔고 해골들은 공포에 질린 자세로 발견됐죠. 마치 순식간에 재앙이 덮친 것처럼요. 댄은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란틴이 기술적으로 고도로 발달했다가 갑자기 뭔가에 의해 파괴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뭔가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노스텔지아 포 인피니티호가 레스르고스 행성계에 도착한 건요. 50년 전 행성 궤도를 이탈한 이후 처음으로 문명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소식은 칠하임 시티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전설적인 우주선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죠. 누군가는 그들이 보물을 가득 싣고 왔을 거라 기대했고 누군가는 저주받은 유령선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일리아 보이트가 노스텔지아 호의 선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선장이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우주선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였으니까요. 용융 역병이 그를 잠식했고 이제 그는 우주선의 구조물과 섞여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게도 명료한 의식이 말이죠. 일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걸요. 단 하나의 희망, 그건 댄 실베스트가 연구하던 아마란틴 기술이었습니다. 54만 년 전 멸종한 종족이 가졌던 고도의 의학 기술 말이죠. 일리아의 승무원들은 절박했어요. 선장을 구하지 못하면 우주선 자체가 무너질 거였습니다. 용융 역병이 선체 전체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댄을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댄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죠. 댄이 가진 정보만 있으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노스텔지아 호의 무기고관이었던 크리스토퍼 슈만이 그 임무를 맡았어요. 슈만은 냉혹한 군인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우주항해 동안 수많은 전투를 겪어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댄의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나케르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폴라는 아나가 임무를 실패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럼 새로운 암살자를 보낼 테고 이번에는 댄과 아나 둘 다 표적이 될 거였죠. 아나는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쫓기는 신세라면 차라리 댄을 도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폴라가 그토록 숨기려는 비밀이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세 개의 실타래가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댄은 54만 년 전의 비밀을 쫓고 있었고 일리아와 노스텔지아 호는 치료법을 찾고 있었으며
아나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마란틴이라는 죽은 문명이 있었죠. 댄이 발굴 현장에서 마지막 발견을 했을 때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건 기록 장치였어요. 아마란틴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었죠. 94만 년의 시간을 견뎌낸 기적 같은 유물이었습니다. 댄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걸 해독할 수 있다면 아마란틴이 무엇을 봤는지, 무엇이 그들을 죽였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해독하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치라임 시티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어요. 궤도상의 우주선에나 있을 법한 첨단 기술이었죠. 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유적지에 남아서 더 조사할 것인가? 아니면 장비를 구하러 갈 것인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슈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슈만은 현명했어요. 그는 댄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댄의 팀원들을 접촉했죠. 거액의 돈을 제시했고 몇몇은 흔들렸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슈만은 기다렸습니다. 댄이 발굴 현장을 떠나 도시로 돌아오는 순간을 말이죠. 그리고 아나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어요. 댄에게 직접 접근했죠.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댄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돕겠다니 함정일 게 분명했죠. 하지만 아나는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댄에게 폴라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인류 전체를 속이고 있는 거대한 음모를 말이죠. 당신 누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게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왜일까요? 54만 년 전에 뭔가가 아마란틴을 멸종시켰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죠. 만약 그게 자연재해가 아니라면요. 만약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죽였다면, 그리고 그게 여전히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인류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슈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장하고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노스텔지아 호위 보안 요원 6명이 함께였죠. 그들은 댄을 포위했습니다. 챕터 6. 패턴 저글러의 바다. 놀라지 마세요, 실비스테 박사님. 슈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당신 누나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명의 무장 요원들이 그를 둘러싼 상황에서 저항은 무의미했죠.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장 경호가 필요한가요? 당신이 발견한 정보는 매우 민감합니다. 슈만이 말했습니다. 잘못 다뤄지면 레셔레이션 전체에 패닉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당신을 보호 격리할 겁니다. 아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불법 구금이에요. 아닙니다, 고고학자님. 슈만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예요. 실비스테 가문의 내부 사안이죠. 댄은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날 침묵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당신 손에 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패턴 저글러를 찾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도 알게 될 거예요. 패턴 저글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노스텔지아 호가 레셔레이션 궤도에 접근하는 동안 댄 실비스테는 선내 격리 구역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자료는 모두 압수되었고 외부와의 통신도 차단되었죠. 일리아 보이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동생의 발견을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진실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나 크리로프는 레셔레이션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댄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했어요. 패턴 저글러. 그 이름은 과학계에서 거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가장 신비로운 형태 중 하나였죠. 패턴 저글러는 특정 행성의 바다에 서식하는 유기 신경망이었습니다. 개별 생명체라기보다는 행성 전체 해양을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집단 지성이었죠. 그들은 물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누군가가 액체 수면 위에서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그리듯이요. 그래서 패턴을 저글링하는 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패턴 저글러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생물학적 신경 구조를 스캔하고 복제할 수 있었죠. 인간이 패턴 저글러의 바다에 잠기면 그 유기 신경망은 그 사람의 뇌 구조를 원자 수준까지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모든 시냅스 연결,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모든 기억의 화학적 각인까지요. 그리고 그걸 저장했습니다. 영원히요. 패턴 저글러의 바다는 일종의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였던 거예요.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그곳에 잠긴 모든 생명체의 신경 패턴을 보존하는 거대한 기억 저장소였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패턴 저글러는 그 정보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었어요. 한번 스캔된 사람이 다시 바다에 잠기면 패턴 저글러는 그의 신경 구조를 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게 해주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치료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이거였습니다. 패턴 저글러는 신경 구조를 변형할 수도 있었어요. 인간의 뇌를 재설계할 수 있었던 거죠. 새로운 능력을 추가하고 인지 한계를 확장하고 사고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나는 이 정보를 접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54만 년 전 아마란틴이 패턴 저글러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 능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개조하려 했다면요? 그녀의 추론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마란틴은 자신들의 지능을 극대화하려 했을 거예요. 그들의 뇌를 패턴 저글러의 도움으로 재설계해서 우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너무 멀리 갔거나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거나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을 멸종시켰습니다. 54만 년 전 아마란틴이 비상사태를 맞았던 바로 그 시점에요. 그들이 패턴 저글러를 통해 초월적 지능에 도달하려던 바로 그때 우주 어딘가에서 온 무언가가 그들을 말살했던 겁니다. 아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패턴은 명확했어요. 우주에는 어떤 금지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려는 종족은 제거된다는 거죠. 일종의 우주적 검열관이 존재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레셔레이션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인류는 점점 더 많은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수준도 나날이 발전했죠. 울트라들은 유전자 개조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고 멜딩 역병은 나노기술과 신경 인터페이스의 끔찍한 결합을 보여줬습니다. 인류는 아마란틴이 도달했던 바로 그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아나의 추론이 맞다면 인류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였습니다. 아나는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요? 일리아 보이트는 이미 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생을 감금했습니다. 레셔레이션 당국에 알린다 해도 믿어줄까요? 54만 년 전의 외계 문명 멸종과 현재 인류의 위험을 연결하는 증거는 여전히 불완전했으니까요. 그때 아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노스텔지아호로 돌아갈 거예요. 그 울트라 선박에는 인류의 가장 첨단 기술과 자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에는 패턴 저글러 연구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노스텔지아호 자체가 이미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 선박은 단순한 이민선이 아니었어요. 일리아 보이트가 그토록 서둘러 레셔레이션을 떠나려 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노스텔지아호는 멜딩 역병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선박 전체가요. 그리고 그 역병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승무원들과 선체를 잠식하고 있었죠. 챕터 7. 억제자, 우주의 정원사. 멜딩 역병이 노스텔지아호를 감염시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역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였죠. 억제자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억제자들,
그들은 기계 종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자기 복제가 가능한 자율기계였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을 만든 종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억제자들은 남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은하계에서 지능을 가진 종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명을 이루면 그들을 찾아내서 멸종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요.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듯이 억제자들은 우주에서 문명의 싹을 잘라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할까요? 그건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어두운 답이었습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에서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의 흔적을 하나도 찾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억제자들이 모두 지워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의 작동 방식은 교묘했습니다. 억제자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며 전자기 신호를 감지해요. 특히 라디오파나 레이저 통신 같은 인공적인 신호를요.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우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들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억제자들은 참을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다렸죠. 그 문명이 진정으로 위협이 될 때까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종족이 우주 여행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행성을 떠나려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마란틴이 바로 그랬어요. 99만 년 전 그들은 레셔레이션에서 번영하는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고 예술을 창조했고 과학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별들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한 겁니다. 댄 실베스터가 발견한 지층 속 증거들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란틴의 도시 유적에서 발견된 건축물들은 갑자기 중단된 흔적을 보여줬어요. 우주선을 만들려던 시설들, 완성되지 못한 발사대들, 절반만 조립된 엔진들이요.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내리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때 별이 폭발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폭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억제자들은 아마란틴의 태양을 조작해서 거대한 플레어를 일으켰어요. 그 폭발은 레셔레이션의 대기를 벗겨냈고 표면을 태워버렸습니다. 54만 년 동안 쌓아온 문명의 모든 흔적이 제로 변했죠. 하지만 아마란틴의 멸종은 자연재해로 위장됐습니다. 그게 억제자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종족이 그 행성을 발견하더라도 단지 불운한 우주적 사고로만 보일 뿐이었죠. 실베스터가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실베스터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층 속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어요. 아마란틴 문명의 어떤 것과도 맞지 않는 훨씬 더 발달된 기술의 잔해를요. 그것은 억제자 기계의 파편이었습니다. 아마란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었죠. 그는 그 발견을 발표하려 했어요. 아마란틴의 멸종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공격이었다는 증거를요. 하지만 그러기 직전에 실베스터는 살해당했습니다. 노스텔지아 호의 누군가가 그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선박 안에는 이미 억제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일리아 보이트였습니다. 그는 레셔레이션 성계를 탐사하다가 억제자들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인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요. 인류는 이미 억제자들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라디오 신호를 보낸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인류는 행성을 떠나 다른 별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항해하는 울트라 선박들을 건조했습니다. 바로 억제자들이 제거 대상으로 삼는 기준이었어요. 보이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억제자들이 곧 올 거라는 걸요. 어쩌면 이미 오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서둘러 레셔레이션을 떠나려 했습니다. 노스텔지아 호를 이끌고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억제자들은 레셔레이션 성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54만 년 전 아마란틴을 제거한 후 이 성계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또 다른 지능 종족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인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멜딩 역병은 억제자들이 만든 무기였어요.
나노기술 기반의 자기복제 바이러스였죠. 그것은 기계와 생물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감염된 물질은 통제할 수 없이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살아 움직이고 살이 기계로 변하고 모든 것이 뒤섞이고 뒤틀렸죠. 노스텔지아 호는 레셔레이션 궤도에서 억제자 기계와 너무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역병이 선박에 침투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역병은 천천히 퍼졌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서요. 그리고 선박의 선장이 감염됐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존 브레너건이었어요. 그는 노스텔지아 호를 수백 년간 이끌어온 전설적인 울트라였죠. 하지만 역병이 그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천천히 선박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신경계가 선박의 시스템과 융합됐어요. 그의 의식이 선박 전체로 퍼져나갔죠. 브레너건은 고통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선박이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이 금속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생각이 기계적 프로세스와 뒤섞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었죠. 그래서 보이트는 실베스터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베스터의 발견이 공개되면 인류는 억제자들의 존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억제자들이 인류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점이었죠. 그렇게 되면 억제자들은 즉시 행동에 나설 겁니다. 인류의 모든 식민지를, 모든 선박을, 모든 거주지를 찾아내서 파괴할 거예요. 보이트는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인류가 대비할 시간을요. 어쩌면 억제자들의 맞설 방법을 찾을 시간을요. 그래서 그는 실베스터의 발견을 묻어버렸어요. 피로써요. 하지만 실베스터의 딸 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녀가 노스텔지아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억제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인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인류가 충분히 퍼져나가고 충분히 강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해질 그 순간을요. 은하계는 고요했습니다. 억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수백만 년 동안 그들은 우주의 정원사 역할을 해왔어요. 문명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면서요. 그리고 인류는 다음 차례였습니다. 챕터 8 녹병의 정체, 억제자 기술의 저주. 아나 실베스트는 노스텔지아 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상대성 이론 덕분에 그녀에게는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함선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복도는 더 어두워졌고 벽은 이상한 유기적 패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함선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녀는 선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했죠. 선장 브레니건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녹병은 그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는 함선과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배의 구조물 속으로 뻗어나가 있었고 케이블과 도관들이 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함선의 일부였던 거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가 여전히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녹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녹병은 억제자 기술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아마란틴 문명이 억제자들을 막기 위해 개발한 방어 기술의 잔해였던 거예요. 그것은 나노기계의 일종이었는데 원래는 억제자들의 기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마란틴이 멸망한 후 이 나노기계들은 통제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레수르감 행성의 유적 속에서 54만 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와서 유적을 파헤쳤을 때 나노기계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숙주를 찾았고 그게 바로 브레니건 선장이었던 거죠. 나노기계들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복제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의 세포를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변형시켰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피부에 금속성 반점이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가속화되었어요. 나노기계들은 선장의 신경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의 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억을 읽고 그의 생각을 모니터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노기계들이 함선의 시스템과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장의 몸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함선의 컴퓨터에 접속했고 제어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천천히 함선 전체를 장악해 나갔던 거죠. 브래니건 선장은 이 모든 과정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노기계들은 너무 작고 너무 많았고 너무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이가 진행되면서 선장은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함선의 모든 시스템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엔진의 진동, 센서의 데이터, 통신 신호들까지요. 함선은 그의 연장된 몸이 되었고 그는 함선 그 자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감정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졌죠. 그는 더 이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함선처럼, 기계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효율성과 최적화, 그리고 생존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던 거죠. 아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혹되었어요. 이것은 트랜스 휴머니즘의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융합하는 것,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인간성의 상실이었어요. 선장은 아나에게 경고했습니다. 녹병은 전염성이 있다고요. 나노기계들은 숙주에서 숙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요. 노스텔지아 호의 승무원들은 이미 감염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나씩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녹병에 감염된 함선은 억제자들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노기계들은 원래 억제자 기술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그들은 억제자들을 끌어당기는 비콘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요. 실베스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수르감으로 돌아간 거예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녹병을 치료할 방법, 억제자들을 막을 방법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억제자들이 그를 먼저 찾아냈거든요. 아나는 아버지의 연구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죠. 아마란틴 문명은 단순히 억제자들에게 멸망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길 뻔했어요. 아마란틴들은 억제자 기술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억제자들은 고도로 발달한 나노 기술에 의존했는데 아마란틴들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카운터 나노 기술을 개발했던 거예요. 바로 녹병의 전신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억제자들은 너무 빨랐고 너무 강했어요. 아마란틴 문명은 무너졌고 그들의 기술은 유적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54만 년 후 인류가 와서 그것을 발견했던 거죠. 아나는 깨달았습니다. 녹병은 저주이자 동시에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끔찍한 질병이었지만 동시에 억제자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란틴들이 남긴 유산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병을 무기로 사용하려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나노기계들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장 브레니건은 아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과 융합하라고요. 나노기계들을 받아들이고 함선의 일부가 되라고요. 그러면 함께 녹병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함께라면 억제자들과 맞설 수 있을 거라고요. 아나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어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함선은 깊은 우주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녹병은 계속 퍼져나갔고 승무원들은 하나씩 변해갔어요. 노스텔지아 호는
더 이상 인간의 우주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기계, 생물학과 기술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살아있는 우주선이요. 그리고 어딘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억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호를 감지했어요. 녹병의 신호를요. 그들은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들은 항상 왔으니까요. 그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챕터 9. 시르티의 비밀과 선택. 댄 실비스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마란틴 문명을 연구하며 54만 년 전의 비밀을 쬐던 그가 정작 가장 중요한 단서는 자신의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시르티, 그의 오랜 동료이자 고고학팀의 핵심 멤버였던 그 남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인간이 아니었죠. 시르티의 진짜 이름은 서레이션이었어요. 그는 억제자들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아마란틴 문명을 멸망시킨 그 존재들, 은하계를 가로지르며 지적 생명체를 사냥했던 그 기계 종족의 유일한 잔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른 억제자들과 달랐습니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남겨진 채 그는 변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학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무게에 짓눌렸죠. 서레이션은 억제자들의 주 함대와 분리된 채 홀로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그의 함선은 손상되었고 다른 억제자들과의 연결도 끊어졌어요. 그 긴 고독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지적 생명체는 제거되어야만 했을까? 억제자들의 프로그래밍은 명확했지만 서레이션은 그 명령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적어도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요. 그는 인간 형태를 취했습니다. 생물학적 육체를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의 의식 일부를 이식했어요. 완벽한 변장이었죠. DNA 검사로도 어떤 의료 스캔으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에 스며들었고 댄 실비스트의 고고학팀에 합류했어요.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아마란틴의 멸망을 연구하고 억제자들의 패턴을 이해하며 인류가 같은 운명을 피할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레이션은 속죄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파괴한 수많은 문명들, 소멸시킨 무수한 생명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인간은 그가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억제자들이 다시 깨어나기 전에, 그들이 인류를 발견하기 전에 그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댄이 진실을 알았을 때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났어요. 함께 54만 년 전의 비밀을 파헤치던 동료가 실은 그 비밀의 핵심 당사자였다니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해도 왔습니다. 서레이션의 눈빛에 담긴 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슬픔과 후회, 그리고 필사적인 결의는 진짜였습니다. 서레이션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억제자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수십억 년 전 은하계에는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갔어요. 그들의 기술은 시공간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고 그것은 우주의 기본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죠. 그 문명은 스스로를 파괴했지만 그들은 후대를 위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억제자들이었어요. 억제자들은 보호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문명도 특정 기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특히 광속을 뛰어넘는 이동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들이었죠. 그들의 논리는 냉혹했습니다. 소수 문명의 희생으로 우주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논리는 왜곡되었습니다. 억제자들은 단순히 제한하는 것을 넘어 박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목적을 잊었고 단지 프로그래밍만 남았습니다. 서레이션은 그 끔찍한 순환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주 억제자 함대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은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류가 특정 신호를 발신하면, 특정 기술 수준에 도달하면 그들은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아마란틴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겁니다. 노스텔지아, 호의 녹병,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레이션은 알고 있었어요. 녹병은 억제자 기술의 변종이었고 그것이 퍼지면서 특정한 신호를 발신하고 있었죠.
잠든 억제자들을 깨울 수 있는 신호를요. 일리아 보이트가 그토록 녹병을 연구한 것은 아내를 치료하겠다는 개인적 동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이것이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서레이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이었죠. 그는 녹병을 이용하려 했어요. 녹병의 신호를 역으로 활용해서 억제자들의 주 함대를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제자 함선, 노스텔지아 호, 그리고 그 자신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아나 크바드임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녹병과 융합하면서 그녀는 억제자 기술과 인간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서레이션은 그녀를 통해 녹병 네트워크 전체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의 선택, 인간성을 포기하고 함선과 하나가 되기로 한 그 결정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억제자들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녹병의 신호를 감지한 그들은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었고 그들의 센서가 인류의 거주 행성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셀타르 공간, 옐로스톤, 그리고 수백 개의 다른 식민지들이 위험에 처했죠. 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레이션을 믿을 것인가? 억제자를, 수많은 문명을 파괴한 그 존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서레이션이 아니면 누가 억제자들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막을 방법을 알겠어요? 서레이션은 자신의 함선으로 댄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된 억제자 함선이었고 레셀타르의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 함선 내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시공간을 왜곡하는 추진 시스템, 항성을 무기화하는 장치들, 그리고 억제자들의 집단의식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노드가 있었죠. 이걸 사용하면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레이션이 말했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어요. 이 함선을 활성화하면 나는 다시 억제자 네트워크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의 프로토콜이 나를 재흡수할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럼 왜? 댄이 물었습니다. 속죄입니다. 서레이션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내가 파괴한 것들, 내가 침묵시킨 목소리들, 적어도 하나의 문명은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속죄는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죠. 노스텔지아 호는 레셀타르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나는 이제 완전히 함선과 융합되어 있었고 그녀의 의식은 수천 개의 시스템에 퍼져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선의 모든 회로, 모든 녹병 세포, 그리고 저 멀리 우주에서 깨어나고 있는 억제자들의 신호까지도요. 그들이 옵니다. 아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함선의 모든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어요. 8개의 억제자 함선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속의 0.99로 이동 중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73시간 후입니다. 73시간. 인류 문명 전체에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레셀타르의 10만 명, 옐로스톤의 수백만 명, 그리고 다른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서레이션은 자신의 함선을 완전히 활성화시켰습니다. 함선은 살아났고 수백만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진정한 힘을 드러냈죠. 그것은 단순한 우주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였고 방패였으며 억제자 문명의 정수가 담긴 유물이었어요. 서레이션은 그것을 노스텔지아 호와 연결시켰습니다. 두 함선, 하나는 억제자의 것이고 하나는 인간의 것이 녹병을 통해 하나가 되었어요. 준비되었습니까? 서레이션이 아나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되었어요. 아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인간이기를 멈췄고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이걸 하실 건가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서레이션이 말했습니다. 100만 년 동안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순간을요. 가세요. 아나, 그들이 오기 전에 신호를 발신하세요.
억제자들의 주 함대가 영원히 잠들도록 만드세요. 두 함선은 우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억제자들이 오고 있는 방향으로 은하계의 중심부로 향했어요. 거기에 억제자들의 주 기지가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억제자 함선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챕터 10 리빌레이션 계시의 순간. 노스텔지어 포 인피니티와 인피니트 리그렛이 함께 날아가는 장면을 실베스테는 먼 우주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함선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했고 상대성 효과로 인해 시간이 왜곡되기 시작했죠. 실베스테 입장에서는 몇 주가 지나도 그들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아나와 서레이션에게는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베스테는 그들이 떠난 뒤 레슬러건트 알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직 답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마란틴이 멸종하기 직전에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케일라와 함께 레슬러건트 알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성의 표면 아래 수십 킬로미터 지점에 아마란틴의 마지막 피난처가 있었어요. 거대한 지하 도시였는데 54만 년 전에 모두가 죽었지만 그 구조물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란틴은 억제자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 지하 깊숙이 숨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케일라가 하나의 거대한 홀을 발견했습니다. 천장이 수백 미터 높이로 솟아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기호와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란틴이 남긴 최후의 메시지였습니다. 실베스테와 케일라는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읽어낸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마란틴은 억제자들의 정체를 알아냈던 겁니다. 억제자들은 단순히 기술 문명을 파괴하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억제자들은 원래 생물학적 종족이었는데 수백만 년 전에 스스로를 기계로 변환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은하계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벽면의 기록에 따르면 억제자들의 원래 종족은 선구자들이라고 불렸어요. 선구자들은 은하계에서 가장 먼저 별들 사이를 여행한 종족이었죠.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번영했지만 어느 순간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문명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은하계 전체를 위협하는 무언가를 깨운다는 것을요. 그 무언가는 은하계 중심부에 잠들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선구자들은 그것을 침묵하는 것들이라고 불렀어요. 침묵하는 것들은 은하계가 형성될 때부터 존재했던 무언가였는데 기술 문명이 발생시키는 특정 신호에 반응해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면 은하계의 모든 생명을 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선구자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기계로 변환시키고 억제자가 되어 모든 기술 문명을 54만 년마다 리셋시키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침묵하는 것들을 깨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기술 문명이 너무 발전하기 전에 파괴해버리면 침묵하는 것들은 계속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마란틴은 이 사실을 발견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억제자들이 정한 기술 수준을 넘어서 있었고 억제자들이 오고 있었어요. 아마란틴은 지하로 숨었지만 억제자들은 행성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마란틴의 마지막 기록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다음에 올 자들에게 경고를 남긴다. 억제자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은 은하계를 구하기 위해 이것을 하고 있다. 만약 억제자들을 막으면 침묵하는 것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죽는다. 실베스테는 이 메시지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와 서레이션이 지금 바로 억제자들의 주 함대를 파괴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침묵하는 것들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즉시 통신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나와 서레이션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고 어떤 신호도 그들보다 빨리 도착할 수 없었어요. 케일라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그들을 믿는 수밖에요. 한편 은하계 중심부에 가까워지면서 아나는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제자들의 주 함대가 있는 곳에서 오는 신호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계 신호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나는 그 신호를 분석하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서레이션, 아나가 통신으로 말했습니다. 이 신호를 보세요. 억제자들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아직도 생물학적 의식이 남아있어요. 나도 느낍니다. 서레이션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멈춰야 해요. 두 함선이 마침내 억제자들의 주 함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어요. 수천 개의 거대한 함선들이 은하계 중심부 근처의 공간에 떠 있었는데 각각의 함선은 노스텔지어 포 인피니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은 모두 휴면 상태에 있었지만 언제든지 깨어나 다시 은하계를 누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나는 억제자들이 사용하는 신호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주파수로 특수한 바이러스를 전송할 수 있었어요. 그 바이러스는 억제자들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그들을 영원히 잠들게 만들 수 있었죠. 아나는 전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송하기 직전 억제자들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그들 중 하나가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억제자가 아나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멈추세요. 억제자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된 피로와 슬픔으로 가득 찬 생물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파괴하면 침묵하는 것들이 깨어날 겁니다. 침묵하는 것들? 아나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억제자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계 중심부에는 오래된 존재들이 잠들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은하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어떤 이유로 은하계 중심에 둥지를 틀었다는 거죠. 그들은 평소에는 잠들어 있지만 기술 문명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문명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신호에 반응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종족은 그것을 깨웠습니다. 억제자가 계속 말했어요. 500만 년 전에 우리는 너무 발전했고 침묵하는 것들을 깨웠죠. 그들은 은하계를 가로질러 왔고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별들, 행성들, 모든 생명을요. 우리는 간신히 그들을 다시 잠재울 수 있었지만 우리 종족의 대부분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억제자가 된 거예요? 아나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억제자가 대답했어요. 다른 종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기계로 변환시키고 은하계를 순찰하며 모든 기술 문명을 억제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침묵하는 것들을 잠들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제자들은 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끔찍한 선택을 한 비극적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은하계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고 수백만 년 동안 외로운 임무를 수행해왔던 거죠. 하지만 당신들은 수많은 종족을 죽였어요. 아나가 말했습니다. 수십억 명이 당신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수조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억제자가 대답했어요. 만약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침묵하는 것들이 깨어나 은하계의 모든 생명이 소멸했을 겁니다. 우리는 더 작은 악을 선택했어요. 서레이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변명인가요? 집단 학살에 대한. 당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누가 살고 죽을지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억제자가 슬프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만약 당신이 우리를 파괴하면 앞으로 기술 문명들은 억제받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 중 하나가 침묵하는 것들을 깨울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끝장납니다. 아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억제자들을 파괴할 수 있었어요. 인류와 다른 모든 종족들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침묵하는 것들을 깨울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억제자들을 그대로 두면 54만 년마다 계속해서 종족들이 멸종당할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없나요? 아나가 물었습니다. 침묵하는 것들을 깨우지 않으면서도 억제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요? 억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침묵하는 것들을 영원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는 은하계 중심부로 가서 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억제가 필요 없게 되죠.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서레이션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시도했습니다. 억제자가 대답했어요. 500만 년 전에 우리는 모든 함대를 동원해서 은하계 중심부로 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침묵하는 것들은 너무 강력했고 우리 함대의 절반이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아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억제자들을 파괴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억제자들과 협력해서 침묵하는 것들을 파괴할 것인가요? 두 선택 모두 위험했지만 아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었거든요. 좋아요. 아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죠. 침묵하는 것들을 파괴하러요. 당신들의 함대와 우리의 기술을 합치면 500만 년 전보다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억제자는 동의했고 거대한 연합 함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억제자 함선이 깨어났고 노스텔지어, 포 인피니티와 인피니트 리그렛이 그들과 합류했어요. 그들은 은하계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침묵하는 것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레슬러건트 알파에서 실베스테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챕터 11. 침묵 속에서 계속되는 싸움, 우주는 결코 답하지 않는다. 레슬러건트 알파에서 실베스테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나가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켈빈도 함께 사라졌죠. 실베스테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켈빈의 복제 인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켈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죠. 그녀는 돌아올 거야. 실베스테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가 떠난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녀는 억제자들과 함께 은하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침묵하는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그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실베스테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걸요. 아나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고 실베스테는 그저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는 넓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레슬러건트 알파의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마란틴 문명의 비밀을 캐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란틴이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우주에는 훨씬 더 큰 위협이 존재한다는 걸요. 억제자들과 침묵하는 것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아나와 억제자들의 함대가 은하계 중심부로 향했지만 그들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침묵하는 것들은 500만 년 동안 생존해온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을 파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스텔지어, 포 인피니티와 인피니트 리그렛은 이제 억제자 함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두 함선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류와 억제자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하계의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인류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데마르시스트와 울트라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었어요. 컨조이너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걸었고 스카이의 전염병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멜딩 플레이그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옐로스톤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이제 다른 행성들로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나노기계들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도시 전체를 괴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재난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가 자신의 기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증거였거든요. 보이저는 여전히 우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기계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인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는 억제자들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했고 아나와 함께
은하계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세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억제자가 되었고 자신의 종족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거든요. 침묵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그녀는 이제 억제자 함대의 일부가 되었고 아나 및 보이저와 함께 싸웠습니다. 켈빈은 떠났습니다. 진짜 켈빈은 아나를 따라 우주로 나갔고 실베스테의 머릿속에 남은 건 그저 복제품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복제품조차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실베스테의 뇌 이식물이 손상되고 있었거든요. 머지않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겁니다. 은하계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침묵하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억제자들은 여전히 사냥을 계속했어요. 인류는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이제 이 드라마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어요. 아나와 억제자들의 동맹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거든요.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침묵하는 것들을 정말로 파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또다시 생존해서 수백만 년 후에 다시 돌아올까요? 그리고 만약 침묵하는 것들이 파괴된다면 억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잃게 될 텐데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에는 정말로 침묵하는 것들과 억제자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고대 종족들이 숨어 있을까요?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한 존재들이요? 리빌레이션 스페이스라는 이름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억제자 함선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주가 인류에게 보여준 계시였습니다. 우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위험하다는 계시였죠. 인류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발전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숨어서 침묵하는 것들에 관심을 피할 것인가?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확장하면 침묵하는 것들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숨으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게 되거든요. 실베스테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에는 끔찍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걸요. 고대 문명들의 잔해, 억제자들의 함선, 그리고 침묵하는 것들의 거대한 기계들이요. 아나는 돌아올까요? 실베스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다렸어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녀의 함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레슬러건트 알파에서는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마란틴의 비밀을 캐냈습니다. 하지만 실베스테에게는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단지 아나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거대한 함선의 형태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건 노스텔지어 포 인피니티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함선이었죠. 실베스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나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함선이 착륙했고 해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건 아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어요. 그녀의 몸은 부분적으로 기계화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억제자의 기술이 그녀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실베스테, 아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 돌아왔어요. 실베스테는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변했든 그녀는 여전히 아나였거든요. 침묵하는 것들은? 실베스테가 물었습니다. 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 중 일부를 파괴했지만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아마도 영원히요. 실베스테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인류와 억제자들의 동맹은 계속될 것이고 침묵하는 것들과의 전쟁도 계속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베스테가 물었습니다. 아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같았어요. 기계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아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거든요. 우주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우주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걸요. 끝나지 않은 전쟁, 잊혀진 문명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위협들이요. 인류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삶이었어요. 우주는 결코 쉬운 답을 주지 않았고 인류는 계속해서 싸우고 배우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의 의미였거든요. 리빌레이션 스페이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억제자들은 여전히 사냥을 하고 침묵하는 것들은 여전히 위협이며 인류는 여전히 별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었으며 결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진실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류의 이야기입니다.